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인생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연 없는 사람은 정말 없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딱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기 전에 저도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 일은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몸서리를 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대기업에 오랫동안 일을 하며 쓸쓸한 싱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싱글이 아닌 돌아온 싱글, 즉 돌싱이었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전처 얘기를 굳이 자세히 꺼내진 않겠습니다만 전 첫 번째 결혼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죠. 사내 새끼가 질질 짜는 게 저 땐 금기시되는 일이었기에 저는 숱한 밤을 술로 지새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한 번 크게 앓고 난 뒤엔 퍼뜩 정신을 차렸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라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술, 담배는 일절 끊어버리고 운동을 취미로 삼으며 최대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기가 돌아 건강을 챙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마흔을 넘기고 나서야 전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못난 놈이었구나 라는 것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봉사활동에 빠져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마음이 아파서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보며 분노할 때가 많았고 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참 마음이 공허할 때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났고 저는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일 바엔 일손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이제 사랑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저와 똑같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마음이 참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동물이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녀는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꼭 존댓말을 썼고 아픈 동물들을 간호하는 일에도 지극정성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같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았죠. 지선씨, 이것 좀 잠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담요가 어디 갔지? 지선씨, 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로 갔지? 아까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너도 나도 그녀를 찾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녀린 몸이 더 고생하는 듯 보였죠. 사실 처음에는 그런 그녀가 여자로 보여서 걱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참 선한 사람인데 너무 고생을 하네 싶었고 걱정이 되어서 손이 가게 된 거였죠.
담요 제가 찾아다 드릴 테니까 지선 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정리하고 계신 거 마저 하세요. 경실님한테도 제가 가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다해 가요. 그럼 좀 쉬어요. 여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곳이지 노동하는 곳이 아닌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몇 번 도와주다 보니 그녀는 저에게 매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커피를 사다 주거나 조그만 빵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저도 고맙게 받긴 했지만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상을 하려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솔직히 37살이나 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수할 수 있지 싶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이 될 때 물어보니 평일에는 조그만 동물병원에서 일을 한다더군요.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의사가 될 때까지 도전해보지 그랬냐 하니 의대를 갈 성적도 형편도 못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둘 말을 트며 대화하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서로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녀도 저처럼 돌싱이었고 벌써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더군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이 참 참하다는 걸 알게 됐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그녀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때부터 그녀가 여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스스로를 계속 속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도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녀가 먼저 저한테 데이트 신청 비슷한 제안을 해온 것이죠. 저는 순간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지선 씨랑 대화하는 게 즐겁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같이 겹치는 지인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 누군가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밖에서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좀 주책 맞았네요. 다 큰 애도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선 씨라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 딴에는 좋게 말한다고 신경 써서 말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갔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제가 없는 날만 일부러 골라서 봉사활동을 나오는 것 같았죠. 한동안 머리카락 한 올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막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제 마음이 헛헛해지더군요. 저도 제 마음을 속여보려고 했지만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답답했어요. 업무를 하면서도 좀처럼 집중을 못하고 자꾸만 그날 내가 다른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상외로 다른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났죠. 주책 맞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약 3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문자나 메신저가 아닌 전화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와는 단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고 더 의아했어요. 그녀의 말투가 뭔가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설마 했는데 지금 있는 장소가 동네 번화가에 있는 바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며 자신이 있는 바로 불러냈습니다. 정 못 나오겠으면 안 와도 된다면서요. 해가 막 지는 초저녁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한참을 의미 없는 고민을 하다가 그녀가 말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있었는데 평소 화장기 하나 없는 맑은 얼굴로 다니던 것과는 다르게 화장을 한 얼굴이더군요. 금요일 저녁이었으니 출근할 때 화장을 했나 보다 싶었죠. 살짝 볼이 빨갛게 올라온 걸 보니 취한 듯 했는데 말투는 멀쩡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근데 좀 취한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시죠. 얘기는 다음에 해요. 마음 먹었을 때 하고 싶어요. 저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애도 있고 영호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조건들은 다 상관없이 영호님이라는 사람 그 하나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땐 영호님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요? 제 조건 말고 그냥 저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싫은 거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이런 행동 그만할게요. 꽤나 직설적인 말을 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묘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마음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또다시 말을 건넸어요. 그렇게 망설일 거면 그냥 만나보는 건 어때요? 솔직히 저희 나이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불같이 만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선선하게 만나봐요.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여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제가 여기서마저 도망친다면 남자로서 너무 못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더 간 것도 사실이었죠. 저는 결국 그녀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인이 된 후 그녀에게 그날의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놀랐다고 웃으며 말하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날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술이라곤 입에도 못 댄다며 변명했어요. 그날의 일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 잊어달라면서요.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걸 아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몇몇 알아차리신 분들은 잘 됐다며 오히려 축하도 해주시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만나게 될 걸 제가 괜한 걱정으로 그녀를 밀어낸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그녀 말대로 저희는 정말 선선한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그녀와 만나며 쓸쓸했던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번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전 결혼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벙찌고 말았어요. 한참을 버벅거린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녀는 오히려 웃으며 잘 생각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슬퍼 보이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니 저도 그 이후로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선뜻 행동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그녀가 저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일단 그녀를 붙잡았죠.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요. 얼마 전에 결혼 얘기했던 것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1년이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저랑 더 가까워지기 싫으시다면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차가운 얼굴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에서 절 불러냈을 때와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죠. 저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연인 사이로 지내면 안 되냐고 반문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지선 씨, 아들도 있는데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거죠. 저희 아들도 이제 사춘기인데 아빠가 필요해요. 영훈 씨가 싫다면 저도 됐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죠. 잠깐만요.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준비하는 걸로 하죠. 아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영훈 씨도 처음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요. 사실 지선 씨가 저번에 결혼 이야기한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요. 해요, 결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말린 것 같긴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고 하니 머릿속이 명쾌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간 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는 그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서로 두 번째 결혼이다 보니 주변에 많이 알리거나 소위 말하는 스드메 같은 절차는 최소화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친해지며 살림을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죠. 새 아내는 장모님과 그때 막 15살 된 아들과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다는 이유에서요. 저는 직접 아내의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여러 번 만난 후 다 같이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허락해 주었어요. 장모님도 새 아들도 모두 저를 거부하지 않고 좋게 맞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모님은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아내의 전 남친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훔치셨죠. 우리 지선이가 애가 워낙 쑥맥이고 순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더라고. 천하의 개자식 같으니라고. 남의 귀한 자식을 말이야. 이제 보니 우리 지선이가 이렇게 훤칠하고 젠틀한 한서방을 만나려고 그런 고생을 했나 싶어. 고맙네 한서방. 우리 가족은 정말 자네만 믿어. 아유, 아닙니다. 저도 못난 구석이 많은걸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집이니 편하게 지내게. 편하게. 우리는 없는 듯이 살 테니까 말야. 집도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 방에서만 지내도 너무 아늑하고 좋을 것 같네. 윤재도 그렇지? 네. 장모님은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만 열면 절 칭찬해 주시며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집이 복층이라 장모님과 아들이 2층에서 지내기로 했죠. 장모님은 그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불편하게 안 하겠다는 걸 조금 과장해서 500번 정도 강조하셨어요. 착한 마음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알았기에 저도 매번 웃으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집을 분양받았을 때는 혼자 사는 집이 복층이라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가족이 생기게 되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죠. 당시 막 15살이 된 아들에게 독립된 공간도 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아들이 조금 어렵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자식이 있어 본 적은 없다 보니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나쁜 아이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는 서로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제가 말을 걸면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었어요. 싫어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희는 곧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서류상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없이 직계 가족만 모여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새 가족끼리 외식만 한 번 하고 온 셈이 되었죠. 아내는 그렇게만 결혼식을 치러도 참 좋아하더군요. 그런 순박한 아내가 참 예뻐 보였죠.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합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봉사를 하다가 한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오래 했지만 임시 보호를 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장모님이랑 아내가 임시 보호를 싫어한 겁니다. 장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유기견 봉사를 하다 만난 아내가 그걸 싫어할 줄은 몰랐거든요. 말도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는 말은 없었잖아. 미안. 당신도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또 잘 돌보니까 싫어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네. 동물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 요즘 병원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봉사활동도 안 가고 있는 건데 집에까지 강아지가 있으면 나는 퇴근해도 퇴근한 느낌이 안 든다고. 그리고 엄마도 싫어하시고 말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 당신이 워낙 강아지 예뻐하니까 장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한 달만 돌봐주면 되는데 한 달만 좀 돌봐주면 안 될까? 낮에는 집에 사람도 없는데 결국 내가 돌보게 되는 거 아닌가 한서방. 나는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살뜰히 돌봐줄 수가 없어. 그 강아지 그만 도로 갖다 주게. 저 방학이니까 제가 돌볼게요. 제 방에서만 돌보고 할머니 불편하지 않게 할게요. 아직 새끼라서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결혼 후에 봉사활동을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싫어해서 저도 놀랐죠. 다행히 마침 방학이었던 아들이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하니 아내와 장모님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소중하게 방으로 데려가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으니 매일 퇴근하면 강아지를 돌보러 아들 방으로 갔는데 아들은 꽤나 능숙하게 강아지를 돌보더군요. 서로 번갈아가며 강아지 분유를 타주고 밥을 먹이고 돌보며 저는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아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대화를 나눠보니 아들도 참 순수하고 맑은 아이였죠. 아들과 친하게 지내니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건 또 아니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강아지에만 신경을 쏘는 거 아니야? 퇴근하면 허구한 날 윤재랑만 붙어있고 말이야. 아무리 방학이라도 애 공부도 해야 하는데 너무 저렇게 놀게 하면 어떡해. 윤재랑 친해져서 난 오히려 강아지를 달 데려왔다 싶은데 당신은 안 그래? 보니까 윤재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더만.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내년이면 쟤도 중3이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들은 오히려 공부량을 늘린다는데 윤재는 오히려 줄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럼 주말에 나 혼자 강아지 돌볼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참아줘.
입양 원하는 곳도 몇 군데 연락 온 것 같던데. 그놈의 강아지. 아, 알겠어. 아내는 치가 떨린다는 듯이 그놈의 강아지라며 투덜거렸는데 솔직히 그때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강아지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동물 좋아하던 사람이 강아지를 저렇게 귀찮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강아지는 그렇다 쳐도 아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아내의 말에 100번 옳았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학부모로서 생각이 부족했구나 싶었죠. 역시 육아를 해본 사람의 시야는 다르구나 싶어서 저는 아내의 말에 전부 따랐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안 있어 강아지는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었고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과 꽤나 친해져 있었고 아들이 캠핑을 좋아한다는 말에 둘이서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죠. 회사 부하 직원이 아들과 둘이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는데 남자끼리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 좋다고 추천해 줬거든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추진했는데 장모님과 아내가 수저를 탁 내려놓을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또 뭘 잘못했나 싶었죠. 추운데 뭘 그런 걸 간다고 그래. 뉴스 보니까 캠핑하다가 난로 잘못 피워서 막 사망한다더라. 위험하게 그런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 둘이 놀면 되잖아. 그래도 윤재가 캠핑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번 데려가는 것도 좋지. 내가 알아봤는데 난로 피우지 않아도 요즘엔 캠핑장에 콘센트가 다 있어서 전기요만 가져가도 된대. 캠핑 얘기는 또 언제 했어? 윤재 너 엄마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저번에 졸업식 날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때 교문 앞에 캠핑 의자 놓고 꽃 파시는 분이 있어서. 윤재 맨날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잖아. 남자애들은 좀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해. 장모님, 제가 정말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장모님도 같이 가실까요? 당신도 같이 갈래? 아, 그런 데를 어떻게 가나? 내 나이에.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없고 편한 것도 없는데 대체 그런 데를 왜 간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얌전히 다녀올게요, 엄마. 허튼 짓 일절 안 하고요. 그래, 알았어. 아내와 장모님은 결국 둘이 캠핑 가는 걸 어렵게 허락해 주었어요. 아내는 아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려다 보니 그게 몸에 밴 것 같더군요. 제가 따로 아내에게 괜찮다고 몇 번이나 안심시키고 나서야 아내는 마음을 완전히 놓았어요. 캠핑을 떠나는 날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저는 결국 아들과 둘이 캠핑을 갈 수 있었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도 치고 얼음 낚시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다 보니 저는 아들과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래서 남자끼리 캠핑 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좋았죠. 요즘은 캠핑장도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뭐 어려운 게 없더군요. 점심엔 고기를, 저녁엔 생선을 굽다가 쌈채소가 떨어져 매점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아들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후다닥 따라오더군요. 나 혼자 가도 돼. 너 앉아있지? 추운데. 괜찮아요. 어차피 물에 한번 씻어야 하는데 같이 하는 게 빠르잖아요. 잠깐, 내 핸드폰이 어딨지? 내가 결제하려고. 핸드폰 차에 있어요. 카드는 제가 들고 왔고요. 아, 그래?
언제 카드를? 아저씨, 서울로 돌아가면 옛날에 저희 가족 살던 아파트 아시죠? 거기 꼭 들르세요. 그 아파트를? 왜? 202호. 거기 똑같은 집에 꼭 가보세요. 일단 가요. 평일 낮에요. 꼭이요. 그리고 이 얘긴 엄마랑 할머니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텐트로 돌아가셔도 이 얘긴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더 이상 이 얘기 안 꺼낼게요. 저는 아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 낯빛은 절대 장난을 치는 느낌이 아니었죠.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고 심지어는 조금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텐트로 돌아가선 그 대화를 나눴던 게 꿈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평소처럼 말하고 행동했죠. 저는 찜찜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다시 즐거워하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뒤에도 아들의 그 말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친 것이라 해도 일단 아들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연차를 내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 집은 결혼 전 아내 가족이 전세로 살았던 집이었기에 집이 비어있거나 아님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야 했죠. 그런데 202호 앞에 서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제 아내의 목소리인 겁니다. 워낙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방음이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대기업 임원식이나 만나놓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베트남 여행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여행 한 번을 못 가냐? 대가리에 등거 없는 거 티내냐? 외박을 못한다고 외박을. 강지선 그게 그러래냐? 연기도 다 납득이 되게 하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평생 연기만 하다 죽을래 그럼? 살림 합친 지 2년이나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강지선 연기만 하고 앉아있을 거냐고. 이쯤 되면 남편이 암에 걸렸거나 어디 하나 불구가 됐거나 실종되거나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멀쩡하던데. 아, 기다려봐 좀. 안 그래도 판을 짜고 있으니까. 반년 안에 해치운다 내가. 대기업 임원이면 보험금도 그냥 억소리 나게 나올 텐데 너 진짜 실수 없이 잘해라. 보험금이 뭐야. 그 집만 해도 몇십억은 그냥 넘어가는데. 아, 부채지 좀 말고 기다려. 반년 후면 베트남이 뭐야. 몰디브 사이판 뭐 말만 하라고. 분명 아내의 목소리인데 같이 있는 남자와 나누는 대화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내의 이름을 제 3자처럼 부르는 걸 보아 목소리만 아내와 비슷한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생각이 뒤죽박죽 엉키던 차에 배달기사가 오더군요. 제가 먼저 다가가 202호로 왔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203호라서 죄송합니다 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했죠. 배달기사는 202호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재빨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꿔놓고 202호 문을 열릴 때 그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아씨, 뭐야? 여보. 안에는 제 아내와 낯선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아주 민망한 차림으로 있었죠. 저는 즉시 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아내는 저에게 달려들어 여긴 어떻게 왔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출근 안 했어?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알겠지. 너 누구야? 강지선 맞아?
왜 아까부터 강지선인 척을 하네. 어쩌네 거리고 있냐고. 당신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강지선이지.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 취했어? 낮술했어? 말하라고. 너 누구야? 제가 그 여자를 독촉하는데 함께 있던 남자가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니 뾰족한 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저희를 구경하던 배달기사가 저에게 남자를 조심하라고 소리를 쳐줘서 저도 일찍 그 사실을 알았고 급한 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에서는 남자가 지금 절 죽이겠다며 발악을 하고 밖에서는 아내인 줄 알았던 여자가 절 방해하려 하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찰나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신속하게 그 남자를 제압해버렸어요. 배달기사한테 두 손이 잡혀있던 아내는 갑자기 저와 배달기사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니요, 저 카메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저는 저분 도운 것밖에 없고 이 여자를 폭행한 적이 없어요. 손만 붙들어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배달기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바디캠을 달고 다닌다며 영상으로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알렸고 결국 저희는 다 같이 나란히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 역시 배달기사의 카메라에 담긴 저희의 대화를 보았기에 그 여자의 신원부터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곧 죽어도 자신이 강지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겼습니다. 주민번호도 다 외우고 있고 얼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면서요. 경찰은 그래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니 지문을 찍어보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죽어도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결국 경찰 2명이 그 여자를 붙잡고 신원조회를 해야만 했고 그 여자의 정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이었죠. 제가 알고 있던 제 아내 강지선이 아니라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강지민이었던 겁니다. 이분 신원조회 보니까 동생이신 것 같은데 아내분이 쌍둥이인지 모르셨어요? 그런 얘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제가 만난 제 와이프는 땡땡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선이에요. 왜 이 여자가? 이봐요. 그럼 강지선이는 어딨어요? 당신 언니는 어디다 놓고 당신이 언니 행세를 하고 있었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사건이네. 말 안 하면 죄 더 커져요. 빨리 부르세요. 경찰의 추궁에 그 여자는 자포자기한 듯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정이 완전히 반대였던 언니를 매번 등쳐먹기만 했던 그 여자는 언니가 돈 많은 남자와 만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쳐들어와 닥달을 해댔다고 합니다. 돈 많은 남자와 얼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면서요. 하지만 언니가 제대로 연애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자기가 언니 행세를 하며 그 돈 많은 남자를 잡기로 한 거였죠. 술에 취해 저를 바에 불러냈을 때도 결혼을 종용했을 때도 모두 지선 씨가 아닌 그 동생 강지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로 제가 같이 살았던 사람은 줄곧 강지선이 아닌 강지민이었고요. 장모 역시 한송숙이었고 혹시 아들이 허튼 소리를 할까봐 아들 핸드폰에도 자동차 블랙박스도 심지어 제 핸드폰에도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그 남자 범죄자의 도움을 빌려서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 듣고 곧장 집으로 가서 장모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경찰도 같이 갔죠. 제가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어리둥절하던 늙은이는 이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걸 깨닫고는 발뺌을 시도하더군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지민이 그년이 날 협박했다고. 이 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 그건 경찰이 진실을 밝혀주겠지. 강지선은 어딨어? 당신 큰딸, 내 진짜 아내는 어디 있냐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어디다 숨겨두던 가둬두던 했을 거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리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가둔다는 거야. 이 늙고 힘없는 내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한참을 피해자 행차를 하며 발뺌하던 그 늙은이는 결국 저와 경찰의 추궁 끝에 점점 말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종국엔 아내가 있는 곳을 술술 불게 되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먼 시골 마을의 한 공장에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한 뒤 자기 친모와 동생에게 심하게 구박을 당하고 그리로 보내졌다고 했죠. 저는 그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고 외진 공장에 갇혀 일하고 있던 아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안 그래도 가녀렸던 몸이 바람에 날아갈 듯 삐쩍 말라 있었고 눈은 오랫동안 제대로 못 잔 것처럼 퀭하게 꺼져 있었죠. 아내는 절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에게 얼른 도망가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얼른 가세요. 얼른요. 공장장이 보면 큰일 나요. 지선씨, 다 끝났어요. 경찰도 곧 올 거예요. 강지민 그 인간이랑 당신 어머니는 이미 경찰서에 끌려갔고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정말요? 경찰이요? 그런데 영훈 씨가 왜? 저희 결혼했잖아요. 물론 전 강지민이 당신인 줄 알고 한 거지만 제 아내니까 제가 와야죠. 윤재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있어요. 얼른 윤재 보러 가야죠. 우리 윤재 잘 있어요? 그럼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얼른 보러 가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던 아내는 아들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더니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내는 그동안 열악한 공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을 했고 장모와 처제에게 돈을 받고 매수된 공장장이 매일같이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아내 앞으로 나올 월급을 애초부터 처제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부 나쁜 사람 소굴이나 다름이 없었죠. 경찰들은 그 공장장 역시 체포했고 그 안에서 벌어지던 각종 다른 불법 행위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와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죠.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은 다시는 엄마를 못 보는 줄 알았다며 울었고 두 사람은 수차례나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제 아내와 아들을 괴롭혔던 놈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설치던 남자, 사기 결혼을 한 여자, 그리고 사람을 감금해놓고 일을 부려먹던 공장장까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전부 경찰에 신고해버렸고 조금이라도 법의 그물망에 걸리는 것들은 그 죗값을 철저히 치르게 했죠. 아내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사를 당해서인지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죄인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복수하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쉰 아내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몸이 많이 회복된 이후에는 일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소식을 들은 병원분들은 건강해진 게 다행이라며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병원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것만 보아도 아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 알 수 있었네요. 저는 모든 법적인 일이 끝나고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아내와 아들과 셋이 지내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희 세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다른 어떤 가족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서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장모나 처제가 발악을 하고 제 아내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소리를 질러도 두 사람은 소송이 전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 두 사람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저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모든 사건이 종지부를 찍은 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여자와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이라도 감옥에서 나온 버러지 같은 것들이 찾아올까봐 아예 해외로 나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공부머리가 뛰어나니 아마 해외에 가서도 잘 적응할 거라 믿습니다. 아내와 아들 역시 그러고 싶다고 동의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곧 한국을 떠나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알았던 분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